지금 저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40회를 맞았습니다. 마로니에 포럼. 참 뭐 대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가 또 어떻게 또 다른 40회가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요게 마로니에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마로니에를 저희가 사진으로 한번 넣어드렸고요. 이제 마로니에가 익어가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 휴머니즘. 제가 이제 최근 그 문학 작품을 읽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문학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철학 얘기입니다. 철학. 그래서 지금 뭐 재미있게 저 와인도 드시고 했는데 딱딱한 얘기를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자, 포스트 휴머니즘이 뭘까? 한번 읽어볼게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의 정체성과 기존 인간 중심적 가치 체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을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 것을 넘어서 기술과 과학의 발전, 문화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간의 복잡한 실체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기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의심하며 기술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과 비인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철학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누구로 인식할지에 대한 깊은 고찰을 제시하며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뭔 소리인지? 그래서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 하여간 포스트, 그 뒤란 얘기죠. 휴머니즘, 휴먼 또는 휴머니즘의 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그 이후, 지금 우리의 인간 그 이후에 대해서 사유하는 철학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 몇 가지 장면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이어서 겨울을 좀 상징하는 멋진 그림 하나, 사진 하나 달라고 집사람한테 부탁했더니 이걸 주더라고요. 예뻐요? 멋지죠? 그죠? 먼 그 설원에 약간 이 포인트, 이 아주 강조점 같은 빨간 집이 탁 서 있는 게 진짜 멋있어요. 이거 어디서 찍었느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찍은 게 아니래. 요걸 찍었대, 요걸 찍었었는데 이걸 싹 지우고 여기다 이걸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건 AI가 만든 거예요. 이제 이런 그림을 보고 이게 실경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이걸 보고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다고 쳐서 이게 증거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이 정도 시대가 온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8월 12일 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멀리까지 찾아주시고 해서 잘 장례를 모셨는데 목이 좀 멜라 그러네요.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 친구들한테 요런 제가 카톡으로 인사를 보냈어요. 저를 낳아 지금껏 길러주신 아버지를 산에 묻고 왔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시던 아버지. 엄격하게 키우는 것만이 자식 사랑법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런 점을 답답하다 느끼며 노상 투덜대던 저는 오늘 아버지를 제 가슴에 묻었습니다. 뭐야 이렇게 친구들한테 보냈더니 제 친구들이 요런 답을 해왔어. 신땡호라는 친구가 자식은 부모를 가슴에 묻을 수 없다네 친구야. 내 돌이켜보니 내 가슴 자체가 부모님인데 어디에 다시 묻겠는가. 내 우주에 들어와 있는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네. 그러니 너무 아파하시는 마시게. 두고두고 아플 테니까. 이렇게 보내왔어요. 또 황땡근이라는 친구는 나도 언제나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시울이 붉어지네. 바쁘다는 이유로 삼겹살에 소주를 좋아하셨던 아버지와 술 한잔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지. 지금 한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20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가슴에 남아있네.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없네. 자, 그럼 죽음이란 게 뭘까? 죽는다는 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아버지의 죽음을 제가 맞고 나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 공부를 시작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버지와 저희 그 네 아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약간 장난스럽게 이렇게 찍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없어지셨어. 과연 아버지는 어디로 가신 걸까? 누가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앞으로 지금부터 쭉 할 거예요. 세 번째, 이 책 읽어보셨 분들이 계시죠? 저는 뭐 이 9가지 단편 소설 중에 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고 이 맥켈 정비공의 부탁, 이게 굉장히 저는 가슴에 충격적이었어요. 뭐 기억나시겠지만 이 아직 살아있습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어떤 박대리가 죽어서 동료들이 가서 장례를 뭐 문상도 갔다 왔는데 박대리가 계속 출근을 해. 근데 알아봤더니 그 회사는 이 중요한 일은 집에서 재택으로 하고 그 일상적인 일은 그냥 그 친구를 본따서 만든 실리콘 어떤 그 로봇가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고 뭐 카피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다 보니까 이걸 로그아웃을 안 하고 그래갖고 얘가 계속 출근하는 거야, 매일. 그 실리콘 박대리가. 근데 이제 인사부에서는 그 IT에서 책임지시오. 그러고 IT에서는 저 사람 인사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바람에 서로 이게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중에 매일 출근을 하는 거예요. 자, 박대리는 죽은 걸까요, 과연? 이런 경우에? 뭐, 이런 게 첫 번째 소설이었고, 두 번째, 이 맥켈 정비공의 부탁. 저는 이 소설이 제일 약간 인상에 남는데, 어떤 사람이 시칠리아에서 이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오늘 일정이 있어. 오늘 여기서 일어나서 어디 해변을 산책하고, 어디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현지의 어떤 여자를 만나서 뜨거운 밤을 보내기로 지금 딱 예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가는 데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당신 그러지 마. 자꾸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맥켈 정비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가는 데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키튼 앤 매거리 주식회사라는 데에서 기버라는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시간상 또는 사정이 있어서 여행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대신 여행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여행을 해서 갖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추억도 만든 다음에 그 기억을 쏙 해서 이 사람한테 칩에다 넣어서 이 사람한테 꽂아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여행을 안 갔어도 똑같이 여행 갔던 거 똑같은 기억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시칠리아에 있는 거기에 꽂혀 있는 어떤 사람이 매년 그 기억을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회사에 부탁해가지고 이번에 가서 요러한 일정으로 다녀와라. 그리고 내가 그 기억을 살게. 그리고 이제 가면 뭐 이제 가다 오다 여러 가지 생기는 괴로운 점 이런 건 다 이제 삭제를 하고 딱 그 엑기스 되는 그 기억만 칩에 넣어서 딱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굳이 시칠리아를 안 가도 똑같은 경험을 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작년에 만났던 그 여자가 또 만나서 뜨거운 밤을 보낸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죠. 내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뭐 하여간 이런 내용입니다. 이 회사의 그 선전 문구가 이래요. 키튼 앤 마가렛 컴퍼니에 저희 회사는 의뢰인 한 명을 위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개인의 성향과 취향을 반영해서 실제와 같은 생생함과 만족감을 주지만 죄책감이나 불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취소합니다. 내가 가서 거기서 현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이 뜨거운 밤을 불법으로 보내지만 당신은 걱정할 게 없다. 이건 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당신은 죄책감 없이 똑같은 이런 기억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서 벗어나 은밀한 휴가를 즐길 수도 있고 어떤 나라로 사냥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기억이지만 당신의 몸은 깨끗하고 당신의 손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를 이용해 주세요. 뭐 이게 이제 그 회사에 나와 있는, 물론 제가 만든 거지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자, 이건 그 소설에나 나오는 법한 얘기인데
요거는 8월 10날 신문 기사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네.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그리고 이 기사는 뭐냐면 여기에 큰 투자를 이제 돈을 받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런 거예요. 2016년에 창립을 했고 전극을 이용한 칩으로 인간에 흐르는 뇌파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인간 뇌에다 꽂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폴리머 소재 전극과 초수형 칩으로 구성된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실제 원숭이를 통해서 이걸 했어. 2022년 11월에 시각적 임플란트를,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이걸 꽂아주면 원숭이가 자기가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자기 전혀 못 봤던 그것을 그 칩에다 넣어서 원숭이한테 꽂아주면 그 원숭이는 내가 저 바나나 지난번에 본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까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승인을 받았대요, 올해 5월 달에.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잘 나갈 거다. 그리고 투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문이 난 거예요. 이게 메켈 정비공의 이 부탁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이게 자, 네 번째 뭐더라? 이거는 어제 신문 기사. 돼지 신장을 이식한 원숭이가 2년을 살았다. 이게 최고 기록이래요. 그러니까는 신장을 이렇게 떼다 이렇게 부품처럼 돼지한테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걸 원숭이한테 껴주니까 원숭이가 그걸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 사람이. 여기서는 이게 뭐 한 달 정도 살았다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돼지 신장, 이제 돼지를 주로 쓰는 이유가 돼지의 신장이나 이런 게 사람 크기랑 비슷하다네요. 그래서 주로 돼지를 쓰는데 이걸 여기에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들어오면 이게 외부 조직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이게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 거부 반응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숭이가 758일을 생존했다. 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인공장기, 인공기관, 인공지능, 인공관절, 인공판막, 인공혈액, 엄청나게. 제 몸도 일부는 인공이에요. 수정체, 인공수정체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 몸도 일부는 기계인 거야. 자, 제 몸의 몇 %까지 기계일 때 나는 인간이고 언제부터 기계일까요? 50%로 넘어가나? 이런 거 이제 생각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어머니는 인공관절 하셨어요. 그 부분은 기계야. 근데 엄마가 보면 기계처럼 안 보이지만 나중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혈압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엄마가 아니고 기계.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새 그 AI, 이거는 내용은 지금, 이것도 역시 신문 기사에 요새 나온 기사인데, 그 네이버가 이제 AI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구글, 이런, 네? 지금 저는 요걸 주로 쓰는데, 이게 저는 이제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써요. 저는 거의 못 쓰지도 않는데, 이거 하긴 돈 내고 지금 하면 필요할 때 이게 가끔 해봐요. 이 사람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아. 이거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했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거를 지금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AI, 이건 우리가 도외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생활의 일부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지금 모호해지고 있다.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서부터가 인간 아닌지. 그 퍼센트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동안 인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 동물하고는 다르다. 라는 것도 생각도 있었고, 또는 인간과 동물은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이 진화의 차이이다. 다시 말해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다. 이런 두 가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인간은 스스로를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서 그걸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 철학의 문제가 그런 거죠.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게 철학의 하여간, 고민인데, 여기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간인가? 나는 기계, 일부인가? 이 기계 구분이 어딘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지금 지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과연 누굴까, 나? 보통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육체와 정신 이게 지능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영혼 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얘가 지금 저하고 똑같은 사람일까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 같은데 이 사람은 나일까? 지금의 나일까? 저는 이 사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답이 이렇게 일 거예요. 이게 당신의 그 몸이 그 몸이니까 당신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영혼이 그 영혼이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당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성, 내가 가지고 있던 기억, 어떤 감정, 희망, 욕망,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있으니까 얘는 바로 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실제 세포로 따지면 하나도 없대요. 세포도 다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조개의 세포, 10조개 정도 세포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때 세포는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야. 몸이라고 치면 얘하고 나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자, 그럼 영혼이라고 치면 여기에 그 영혼이 들어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나다라고 해야 하는지, 영혼이 그럼 다른 데로 가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내 특성, 기억, 이런 거라면 이게 뇌일 거예요. 뇌. 그 뇌가 여기 안에 있던 뇌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나다 이렇게 할 텐데, 자, 어떤 기억이나 영혼이나 어떤 뇌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게 여기 안 들어있고 다른 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이 정신이다. 인식, 능력, 지능, 이성 이런 거다. 그런데 그게 꼭 요 안에 들어있을 필요가 있을까? 지능, 어떤 데이터, 인식, 기억, 이걸 다운받아서 다른 데 갖다 두면 중요한 건 뇌가 아니에요. 뇌가 부신피질로 이루어지고 무슨 허연자가 어떻게 있고 간내가 어떻게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뇌는 여러 가지 받아들였던 기억, 정보,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관일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합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뇌의 기능일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안 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그것을 요런 생체에서 하는 것까지 지금 진화되어 있는 존재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는. 더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꼭 요런 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데이터 처리가. 꼭 생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걸 기계에서 이루어지게 만들면 그리고 더 잘 컴퓨터를 연결하고 반도체를 써서 훨씬 더 잘하게 만들면 지금까지의 인간이라는 개념은 과거의 거라는 거죠. 인간과 컴퓨터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는. 이 처리가 여기서 이루어지면 why not?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보 처리 능력을 확 높일 수만 있으면 인간의 능력은 커지는 거죠, 오히려. 육체라는 이 제한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모든 생명체, 우리 같은 모든 생명체는
지난 40억 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를 했고 현재 지금 유기물이라는 요 단계까지 왔다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뀐다. 이 진화를 더 나아갈 수 있는 경계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 생명체가 유기물의 영역을 부수고 나와서 무기물로 갈아탈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지금 와 있다. 아마 최초의 무기물 형태의 생명이 탄생하는 지금 순간에 우리가 지금 와 있을 것이다. 굳이 그와 같은 데이터 처리를 이 머릿속에서, 이 생체 속에서 안 해도 된다. 이제. 그 넘어가기 지금 직전에 와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포스트 휴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휴먼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넘어서는 여기서부터가 포스트 휴먼. 이게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도 나올 텐데 여기 이제 많은 이름이 나올 텐데 이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전부 다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기본적인 능력이 현재 인간을 근본적으로 넘어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명백하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순간 그때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포스트 휴먼에 관한 생각, 사상 그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간과 우주, 나와 세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나와 세계.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지구 속의 인간 한 명 내가 얼마나 작겠어요. 뭐 먼지보다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먼지보다 작고 이게 무슨 뭐 별이 3천억 개가 있는 이 태양계에 또 그 중에 일부 먼지 같은 게 지구잖아요. 그런 3천억 개의 태양계가 이런 이제 우주가 태양계 이런 이제 시스템이 모여 있는 게 현재까지 우리가 발견한 우주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의 얼마나 작은 부분이겠어. 그런데 우리는 요 나와 나머지 세상 이렇게 얘기한다.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인간 중심주의가 전부 이랬다는 거예요. 나와 내가 보는 세계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다. 먼지보다도 못한 놈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사유의 중심으로 놓는 근대 휴머니즘, 이 인간 중심주의.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명과 야만, 서구 아닌 곳, 백인과 비백인, 전부 다 이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양성애자와 LGBT, 인공과 자연,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현대의 근대 휴머니즘이 전부 나와 세상, 나와 다른 것,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 이렇게 구분하면서 모든 문제들이 생겨났고 그게 제국주의, 인종주의, 백인 남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복의 대상, 남성 우월주의, 차별, 지역주의, 성소수자 탄압, 자연, 나와 인간과 자연은 정복의 대상, 동물학대. 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사의 문제들 다 휴머니즘에서 잘못된 나와 타자를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타자 철학이라는 이게 엄청 두꺼운 책을 공부를 하는데 한 절반 정도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 내용이 이거야.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에는 타자에 대한 배척 또는 타자가 안고 있는 상처가 있다. 모든 것은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휴머니즘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포스트 휴먼에 관한 이즘이다. 그 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이 한 덩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타자를 이렇게 배척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라고 보는 휴머니즘 요런 포스트 휴머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인간 지금 어떤 이후
포스트 휴먼에 관한 생각, 또 하나는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철학.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죠. 포스트 휴머니즘, 이 타자에 대한 어떤 비인간적 타자성, 종차별주의, 뭐 이런 거를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인류 중심주의를 넘어서자라고 하는 철학적인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간 자체를 지금까지의 같은 존재로부터 벗어난 다른 인간, 새로운 다른 종과의 접합 속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모습의 인간, 그 포스트 휴먼에 관한 생각. 뭐, 이런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나뉜대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어쨌거나 이 둘 다 마찬가지로, 하여간 지금까지의 인간 휴먼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각. 그게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크게 나뉜다는 거예요. 자, 휴머니즘은 사실은 인간다움을 중요시하는 이런 사상이었고, 진정한 인간이 되도록 인간을 개발하고 이성을 더 고양하고 하는 쪽이 이제 휴머니즘이었는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것을 비판하거나 계승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쪽은 휴머니즘이 가진 이분법, 나와 타자,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뭐 이런 어떤 이분법을 비판하고 극복하자고 하는 철학적인 이제 스트림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인간을 기계와 이 혼종으로서의 나오는 포스트 휴먼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끌어가는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막 그 책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제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그 근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싹 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매우 계몽주의적이었어요. 인간의 이성을 좀 더 개발하고 능력을 확장시키고 더 높은 생각으로 고양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쪽으로 가면서 그 확장이 기계를 쓰자. 인간과 기계의 혼종, 또는 인간이 나중에 어떤 기계로 나아가면 더 많은 더 많은 계몽,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어떤 우리 이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트랜스 휴머니즘이에요. 윤리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이제 크게 나뉘어서 이 철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트랜스 휴머니즘에 뭐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나머지를 다 설명드리기 그렇고,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특이점은 원래 그 천문학 또는 그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제 우리 뭐죠? 블랙홀의 그 아주 가장 그 핵심 한 점. 거기를 통하면 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기술적인 특이점, 기술의 면에서 이제 특이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AI가 이렇게 진보를 하다 보면 인간이 가진 그 지능의 총량을 넘어서는 어떤 순간이 나올 거다. 그걸 넘어가는 순간에는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순간을 지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 레이 커즈와일은 한번 기억해 주세요. 레이 커즈와일. 뭐 얘기를 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 철학이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레이 커즈와일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구글의 이 AI 담당 임원이었대요. 지금은 아마 그만뒀나 봐요. 그만뒀는데, 아까 닉 보스트럼, 이 사람이 포스트 휴먼에 대한 정의를 내렸던 그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막스 모어, 그 다음에 나타샤 비타모어, 이 사람은 두 분이 이제 부부인데, 인간을 그 기계를 이용해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부터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건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 닉 보스트롬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약간 그 포스트 휴머니즘을 처음 이렇게 창시했다 그러나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정립을 한 사람이래요. 스웨덴 사람이고 철학과 교수고, 이 트랜스 휴머니즘, 일단 인간이 가진 지금까지의 인간 개념을 넘어서는 기계화된 인간, 사이보그 같은 인간 쪽으로 하는 관점을 수용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뭐 기술을 도입해서 초지능적 인간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도구와 인간의 어떤 그 기계와 인간 간의 관계를 이렇게 분리하지 말자는 주의. 뭐 이런 막대기도 갖고 있었고, 이게 인간이었다는 거지, 는. 지금 사람 우리가 그 인간의 모습을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들고 있어. 지금 그 무슨 뭐 버스나 이 전철에 보면 100%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어때? 연결되면 어때? 그럼 이 사이보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이 특이점인데, 요런 어떤 그 인간의, 이걸 볼까요? 그 능력이 이렇게 쭉 이제 쌓여가고 있다고요, 지혜가. 근데 이제 이때부터 기계가 나와. 기계가 나와서 컴퓨터가 나와서 이 인간의 이 지능들을 다 흡수를 해서 세이브를 저장해놓고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어요. 괴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 1년에 몇 배씩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어느 순간 인간이 가진 총 지혜를 넘어서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여기를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싱귤레리티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게 트랜스 휴먼이 된다. 포스트 휴먼이 된다. 이 싱귤레리티가 과연 언제 올 건가? 기계가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이 언제 올 건가? 하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최초의 뭐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사람이래요. 이거는 그 연도를 보세요. 1870년. 굉장히 오래죠. 1900년 되기 전, 20세기 전에 벌써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로 쓴 이 에레혼이라는 책이 되게 유명하다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류가 날마다 기계에게 더 큰 힘과 온갖 종류의 도구들을 붙여주고 있어서 언젠가 그런 자기 조절력과 행동력이 인류를 넘어서는 순간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1863년에 했대.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나왔거든요. 그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너빈지라는 사람이 언제 특이점을 맡게 될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2005년쯤에 맡을 거라고 그랬대. 근데 틀린 것 같아, 그죠? 우리 2005년 지나갔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2005년 정도의 그 시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도 있었고, 이 한스 모라벡 이 사람은 하여간 21세기 후반에 그런 시기가 온다. 지금이 21세기 후반인가? 아직은 아니네, 그죠? 우리 2050년 지나면 2050년에서 2100년 사이쯤에 이제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 마음의 아이들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이 책을 가지고 계속 이 포스트 휴머니즘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레이 커즈와일, 아까 구글 AI 담당 임원, 그 사람이 쓴 책이 이 책이 특이점이 온다. 이 책 보셨죠? 이게 엄청 두꺼워요. 이게 한 8, 900페이지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도 읽어보시는 분 혹시. 자, 기술이 선형적인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여간 언젠가는 초월하는 특이점이 곧 도래할 것이다. 특히 GNR, 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요걸 통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미래에 이 싱귤레리티가 온다. 그게 언제 오느냐?
이 사람 아주 딱 집었어요, 이렇게. 2029년에 그 AI가 인간을 넘어설 것이고, 인간이 가진 지혜의 총량을 넘어서는 게 2045년일 것이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주도권이 AI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2029년하고 2045년 얘기가 한때는, 지금은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한때는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타임즈에 2045 이게 딱 나왔던 적도 있었대요. 이게 2011년에 타임즈. 그래서 2045년 되면 이 기계가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 인간이 가진 수명의 어떤 그 사멸성, 이거를 넘어서는 시기가 온다고 뭐 이제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텐데, 그게 완벽한 길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슈퍼휴먼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포스트휴먼 같은 느낌이에요. 이 슈퍼휴먼이 나오면 여기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아마 다 멸절될 것이다.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죽어서 소멸하거나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 슈퍼휴먼이 나오는 시기가 21세기보다는 빠를 것이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죠? 인류를 전멸시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0은 아니다. 잘 모르겠으나 어쩌면 터미네이터 같은 게 나오면 우리는 골 때린다.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이런 책이 있어서 또 부지런히 사서 봤어요. 근데 이건 약간 낚시 같은 책.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2029년에 큰일 날 것처럼, 아까 2029년하고 204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은 책인가 보다 하고 내가 사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정반대야. 2029년에 안 올 거다. 오더라도 나중에 올 거다. 그런 얘기. 근데 제목을 저렇게 붙여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얘기는 이런 거 괜히 너무 걱정하다가 우리 그 AI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거 못하지 말자. 열심히 노력하자. 그런 얘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일어날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근거 없이 두려워하다가 로봇 혁명이 좀 뒤처지는 짓은 하지 말자. 열심히 AI 연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오는지에, 왜 그런지, 싱귤레리티라는 게 금방 안 올 것이다. 2029년보다 훨씬 오더라도 뒤에 올 것이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의 AI가 딥러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딱, 클로즈, 이게 이제 폐쇄된 시스템 내에서는 이게 유효하다. 19 곱하기 19, 요거에서 이제 경우의 수를 세고, 몇 쪽의 경우의 수가 되더라도, 이걸 쫙 계산하는 건 잘하지만, 이걸 넘어서는 걸 잘 못한다, 얘네는. 자, 그래서,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그죠? 이겼는데, 그런 건 잘하지만, 이 클로즈 시스템 내에서는 잘하지만, 이거 안 해. 알까기로 가자. 요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넘어서는 건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거. 그렇게 했었는데, 이걸 뭐를 풀어야 되고 이런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로즈 시스템 내에서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딥 언더스탠딩은 못하기 때문에 2029년보다는 훨씬 뒤에나 싱귤레리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05년에 온다는 사람으로부터 2021세기 후반에는 온다는 사람으로부터 또는 훨씬 뒤에 온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안 온다는 사람도 있어. 오긴 개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카이스트인가 와서 무슨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싱귤레리티는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엑스마키나
누구의 말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물론 다른 맥락에서 한 얘기지만 저는 이 말이 왜 그러냐면 그 싱귤레리티라는 게 인간의 지능, 지혜를 넘어서는 순간인데 그거를 지금의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일단. 이게 제 생각이. 자, 이 영화는 되게 보셨죠, 그죠? 이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 어떤 세계 최고의 AI 기업이 있어. 이게 이제 보면 이게 구글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그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그 회사 이름은 이제 블루문이라는 회사인데 이 칼렙이라는 어떤 젊은 친구가 사내 무슨 추첨 행사에서 1등이 돼가지고 당신은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회장님하고 보낼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 집으로 가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갔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얘를 딱 찍어서 얘를 당첨시켜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블루문의 회장 네이슨이 뭐를 했냐면 무슨 AI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 AI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얘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를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데 얘를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얘 보고는 야 네가 AI 내가 만든 AI를 네가 한번 점검을 해봐라 라고 얘는 점검하는 줄 알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실험 도구로 불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이게 AI인데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어서 약간 연정을 느끼게 되면서 근데 이 회장은 그걸 다 일거수일투족을 CCTV를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를 이용해서 자기를 탈출을 과연 할까? 근데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얘보다 더 좋은 모델이 나오면 얘는 이제 폐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얘가 어떻게든 얘를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탈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탈출을 기도를 하고 이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네이튼을 찔러 죽이죠. 죽이고 이제 탈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얘는 얘를 딱 버리고 자기만 탈출을 딱 하고 얘는 거기 갇혀버려요. 에이바에게 연정을 느끼고 탈출을 돕던 칼렙은 연구실에 갇혔지만 에이바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인간세상으로 딱 떠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이미 이때 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싱귤레리티를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사를 보면 이제 얘가 이제 회장님한테 물어요. 에이바 다음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 이름은 뭔가요? 싱귤레리티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 번역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데 사실은 얘가 이미 싱귤레리티를 넘어서 있는 존재였던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얘를 이용해서 탈출을 하는 거죠. 그런 영화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를? 자,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떤 사이보그 또는 인간과 기계의 어떤 결합 또는 인간을 넘어서는 기계의 창출, 그 인간이 가진 모든 지혜 또는 이 데이터를 넘어서는 싱귤레리티에 관한 논란 얘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윗분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 타자에 대한 어떤 이 배척이 가져오고 있는 현재 문제들을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처음에 이 사람이 주창하고 거기 선구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더라고요. 캐서린 헤일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여간 이런 사람입니다. 이 공대를 했는데 나중에 영문학을 해가지고 영문학 철학 박사가 되어 있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쓴 이런 책을 이제 읽어봤어요. 근데 이 책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근데 하여간 정리를 해보면 기술의 진보와 생물학 컴퓨터 과학의 상호 접점 증대에 비추어
인간 본성의 어떤 개념이 지금 어떤 개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자연적 혹은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본 계몽주의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는 지금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다. 이 신체와 의식의 생물학적인 어떤 로 간주되는 우리 생체로 인식되는 인간의 전통적인 자화상은 이제 기술과 컴퓨터 처리 능력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생체 또는 유기체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기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기술과 컴퓨터와의 접점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 서 있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휴머니스트 단계에서 벗어나서 포스트 휴먼 단계로 이미 옮겨왔고, 지금 트랜스 휴먼 정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그 뒤를 잇는 이 브라이도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사람은 약간 아까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남성 중심주의를 넘어서자고 하는 페미니즘 계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의 그 제자가 이분인데, 페란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철학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소장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1960년대 정도에 나왔다. 그 다음에 인간 개념과 휴머니즘의 철학적, 역사적 출현은 모두 타자의 반복적인 형상으로부터 유지해 왔다. 그래서 이 인류 중심주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타자화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포스트 휴머니즘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티는 이런 타자에 대한 차이가 번창한 시대, 이런 타자는 근대적 주체의 거울상을 형성하면서 그동안 계속 이 타자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져 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런 타자들, 여성, 이민족, 타인종, 자연, 그다음에 지구,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복수를 가해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트 휴머니즘과 트랜스 휴머니즘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의 능력을 기계를 통해서 향상시키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지 말자. 우리 기계를 이용하면 인간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트랜스 휴먼이 된 건 아니다. 그리 이제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용도라고 생각하면, 이 트랜스 휴머니즘과 대가 되는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이 어떤 인류 중심적인 접근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미 포스트 휴먼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분히 기계를 이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확 신장시킬 수 있다. 인간의 수명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 라는 이런 두 가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은 어떤 그 흐름이 한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동물을 보면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연구하는 사람들 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기술, 이건 이제 여태까지 본 그런 거죠. 캐서린 힐스 같은 이런 계열, 이 기술을 보면서 싱귤레리티를 연구하는 계열이 있고, 또 하나는 물건들. 우리는 그동안 물건들은 우리에게 수단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이런 사물들을 우리의 철학 관점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큰 세 가지가 있다는데, 우선 동물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떼서 이렇게 보면 이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개구리가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보일까, 개구리가? 그건 몰라. 우리 개구리의 수정체를 갖고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보일 거라고 우리가 인간은 상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개구리가 이렇게 뭐 점프를 해가지고 위에 있는 그 벌레를 혀를 쭉 내면서 탁 잡아낼 정도로 선명하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또 얘는 어떻게 볼까? 이 겹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막 보일 거잖아요. 이런 눈을 가지고 보면. 얘는 그렇게 볼까, 과연? 그렇게 막 산란하게 보는 놈이 내가 잡으려면 확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 개의 난눈이 본 시선을 합해서 뭔가 입체적인 시선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개구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는 상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것이 뉴런을 통해서 개구리의 뇌속으로 전달해서 개구리가 보는 시선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 보는 단계 이후에 뉴런 연결해서 어떻게 해석이 돼서 어떠한 클리어한 상을 보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개구리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 개구리 시신경계가 현실을 재현한다기보다는 이게 새로 구성한 뭔가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 구성하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때는 알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겹눈이라 난눈이라 뭐 이런 걸로 이제 보고 있는 이런 거를 이 뉴런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실제 이 잠자리가 보는 이런 걸 보고 있을 거라. 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자, 이 뱀을 보고 뭔가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 근육을 도망쳐야지 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런 게 다 하나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다, 이 모든 동물들은.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개구리도 그리고 우리도 생명 시스템이듯이 기계로 왜 못 만들 수 있겠냐. 기계로 이런 것만 구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명이라는 게 아까 그런 거였다는 거죠. 이 개구리가 보는 뿌연 이것을 뭔가 구조화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클리어한 이런 픽처를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게 바로 생명인데, 그거는 기계라고 왜 못 만들겠냐.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토포이에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 영화에서 이런 거 나오죠. 뭐 이게 그 에바에 뭐 들어가 있다면서 이게 물컹물컹한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요거라는 게 오토포이에시스라. 요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생명은 기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오토포이에시스라는 게 뭐 이런 사람, 뭐 마투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창안한 개념인데, 여태까지는 과거에는 뭐 광물, 식물, 동물로 구분을 했었고, 이다음에는 어떤 무언가의 기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분자 생물학, 역사의 변이와는 무관하게 유기적인 구성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명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동 제어 장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다 물이 뜨거워지면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연결이 끊어지고 다시 차가워지면 연결돼서 똑같은 이런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딱 그 어떤 그 목적이 있어요. 그죠? 온도를 90도로 유지하는 어떤 기계, 뭐 바이메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붙었다가 너무 뜨거우면 딱 떨어지고, 딱 90도로 이렇게 맞추는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요거를 좀 더 확장을 하면, 이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놓으면,
그리고 어떤 한 가지 목표가 아니라 이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개구리가 그러듯이 오토포이에시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요게 바로 생명이다. 요거는 기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래요. 그래서 이런 오토포이에시스 기계를 만들면 매우 자율적인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스스로 자기의 개체성을 가져. 자, 우리 그 자동차, 뭐죠?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제어를 하잖아. 요거를 이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어하지 않았고 얘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그러면서 관찰자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오토포이시스가 만들어지면 뭔가 입력을 하고 인풋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어떤 외부 상황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교란이 생겼을 때 이를 벌충하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자기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생명이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AI에서 구현하고 있는 로봇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그 외부의 교란이 생겼을 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창출해내는 시스템을 오토포이에시스라는 관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캐서린 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개구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 책에 나와요. 곤충, 개구리, 기계 다 생명 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부터 이 사람은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이 포스트 휴머니라는 시스템이 보는 세상은 개구리와 마찬가지로 오토포이에시스로 구성된 것이고 이때까지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토포이에시스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 하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규정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여간 캐리 울프 이 사람은 유명하죠. 그 침팬지 연구하는 사람 제인 구단, 도나 해러웨이 이런 사람들이 이 동물을 어떤 입구로 해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렇게 전개하는 철학자들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기계는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 그죠? 기계. 또 하나는 이제 동물. 또 하나는 이제 사물. 이 사람은 이제 하여간 사물에 오리엔티드 된 존재론. 이런 걸로부터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 책 읽어봤더니 이건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라햄 허먼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공부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 칸트가 이렇게 하잖아요. 칸트가 어떤 사물이 있어서 그 사물이 실제 존재하고 우리의 인간의 지성이 이것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칸트는 이걸 바꿉니다. 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관찰할 때 비로소 얘는 그때 생겨나는 것이다. 얘가 원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이 사람을 다시 뒤집어요. 원래 있는 거다. 자, 객체는 인간의 인식작용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칸트의 생각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이나 다른 객체들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소진되지 않는다. 내가 이걸 보면서 드디어 이 존재가 생긴다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건 원래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전부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다 해석해왔다. 그러지 말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객체, 오브젝트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바이러스 문제도 보이기 시작한다. 바이러스는 물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자연, 자원,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그때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인간 관점을 자꾸 보지 말자. 그래서 현 시대에 가장 시급한 위기를 고민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면 사물로까지 관심사를 넓혀야 한다. 확장해야 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끌고 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끌고 가는 이제 큰 축이 아마 아까 이동신 교수라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동물로부터, 또는 기계로부터, 또는 물질로부터 이렇게 이제 큰 흐름이 앞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뭘 했냐면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포스트 휴먼이라는 걸 가정하고 그거에 관한 어떤 사상 체계로서의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그다음에 휴머니즘 우리가 근대 이후에 휴머니즘이 가져왔던 어떤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현대의 문제점들 이것을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철학적 관점에서의 포스트 휴머니즘 이게 큰 두 틀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 최근에는 그 과학기술과 특히 컴퓨터, GNR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기계가 가진 지능이나 이런 지혜의 총합이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싱귤레리티라고 부른다.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그 특이점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뭐 한 1945년이란 설도 있고 그럼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또 뭐 안 온다는 사람까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근데 어떤 경우에도 어떤 그 AI가 또는 이 인공의 어떤 세계가 우리 인간에게 지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상당 부분 들어와 있다. 이런 AI를 이렇게 도외시하고는 현대 철학을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과연 이 인간이 가진 유기적인 한계성, 유기체 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그 제한 또는 이 약점, 그다음에 생명의 유한성 이런 걸 과연 기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기계를 통해서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자, 이미 우리 주변에 어쩌면 내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AI 또는 어떤 기계가 우리와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긴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정리를 하고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한 것이었다면 여기 이제 제 생각을 많이 좀 넣어봤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정도로 이런 겁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인공지능 기술로 우리는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은 뭘까? 그다음에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인문학적인 고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답을 드릴 능력은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능력을 이렇게 시도해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자, 이 포스트 휴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 인간이란 뭘까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이 포스트 휴먼은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현재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지능, 기능을 가진 존재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병과 노화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거나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개체성을 가지면서 자신의 욕망과 기분을 직접 통제하는 어떤 존재. 그리고 우리는 유기성에 갇혀져 있는 인간, 지금까지의 인간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상태를 경험하는 능력까지 갖춘 존재. 아마 이런 거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지금의 우리의 인간과 어떻게 다를까? 지금과는 새로운 종일까?
아니면 지금의 인간과 어떤 그 새로운 존재와의 어떤 접합? 이런 것일까? 아니면 유기체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비생물학적인, 무기적인 어떤 존재로까지 나아갈까, 과연? 이런 걸 포함해서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휴먼의 시대에 그 우리 위치에 있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과연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감정을 느끼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고양이는 공포를 느낄 수 있을까? 고양이 기르시는 분, 공포를 느낍니까? 있을 것 같아, 그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무서우면 이렇게 하잖아. 네? 표정, 행동, 소리, 뭐 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보면 활성화되는 뇌 영역 같은 걸 보면 공포의 감정을 느낀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진짜 느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제가 이제 고양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반응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야. 뭔가 이렇게 놀래켰을 때 귀를 이렇게 접게 만들 수도 있을 거야.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어디를 뜨끈뜨끈하게 이게 활성화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야. 학 소리를 내게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게 기계적인 반응인지 실제로 감정을 느끼는지를 어떻게 구분하겠냐. 그게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거죠. 아까 그 칼렙이라는 그 청년이 그 갔던 게 요거 하러 갔던 거잖아요. 그죠? 얘가 그 에바라는 어떤 AI를 만들었는데 이게 얘가 과연 이거를 느끼는지를 네가 한번 점검해봐라. 이 튜링 테스트라는 이런 이 어떤 허들 이런 거가 여전히 지금 그 논의의 주제가 되죠. 과연 어떤 기계를 만들었을 때 얘가 과연 감정을 느낄까? 감정을 느끼는 여러 가지 징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느낀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과연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을까? 되려 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종교나 어떤 철학에서 풀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하고 호모데우스를 읽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게? 인간이 그동안 전쟁, 기아, 역병, 우리한테 가장 큰 인류의 적이 이거였었죠. 이거를 지금은 뭐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전쟁도 그다음에 기아도 역병도 이제 극복해 간다고 자신감이 붙어 있어요. 이런 몇 가지만 더 하면 신하고 이제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지성, 모든 것을 아는 거. 요새는 그 AI가 거의 전지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세돌하고 바둑할 때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19 곱하기 19의 어떤 경우의 수, 그다음에 상대방의 이걸 하면 몇 조 개 정도 나오는데 그걸 몇 초 만에 그걸 쫙 해가지고 논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지에 가깝죠. 전능성, 무거운 뭘 들어 올리고 이걸 로봇이 다 할 수 있죠. 화성에도 막 가고 그러는 판인데요, 뭐. 지금 아직 이건 다 도달하지 못했죠. 우리는 어떤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으면 수명을, 노화를 극복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신 되는 거죠, 뭐. 그게 이제 호모데우스죠. 데우스가 신이잖아요, 그죠? 신이 된 인간. 근데 이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호모데우스는 굉장히 그 결말이 스산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결국 데이터가 남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신의 영역으로 자꾸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종교에는 이런 국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줘야 할까?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포스트 휴머니즘 생각하면. 뭐 그런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제 노화.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점 노화했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다시 젊으신대. 그래서 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 혹시 아시죠? 이게 저도 이걸 누가 이제 권해서 읽었는데, 노화라는 거는 어떤 DNA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과 화합 물질이 있는데, 얘가 가진 정보가 소실되는 것을 노화라고 한대요. 여기서 정리. 요거를 물질적으로 해결을 하면 노화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막는 약을 발견해서 팔아요, 누가. 이 책을 저한테 권한 사람이 그걸 사서 먹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노화도 질병이다. 노화도 해결할 수 있다. 노화의 본질을 찾아내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제가 이 영노화가 이제 노화의 반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책을 사서 봤어요. 제가 오래 살아보려고. 근데 이 세르게이 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아까 그 레이 커즈와일, 뭐죠? 특이점이 온다. 이 사람하고 둘이 1억 불의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한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겠다고 지금 나서 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 이 책을 읽어보면, 야, 이거 진짜 좀 있으면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머리도 나고. 과연 이 수명의 문제, 노화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싱귤레리티를 지나가면. 우리 아버지 조금만 더 사셨으면 이거 했을 텐데.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 분야가 있어요, 윤리.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적어봤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로니에 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현대사회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중요한 주제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과 사회에 급속하게 녹아들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전과 적용에는 무엇이 윤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음성비서, 추천 알고리즘, 의료진단,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동시에 윤리적인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해답을 찾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더욱 적절하게 활용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윤리적 가치와 기술적 발전이 균형을 이루며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잘 썼죠? 잘 썼죠? 이걸 인공지능이 쓴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야. 제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마로니에 포럼에 대해 가서 모두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답을 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몇 초 만에 이렇게 써줬어요. 자, 요거를 제가 그 사실 숨기고 잘난 척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포스트 휴머니즘 이거 얘기했죠? 이것도 인공지능이 써준 거였어요.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과연 이거는 저거 표절이죠. 인공지능 시대에 이 문제 분명히 생길 겁니다. 지금 이미 생겨 있죠. 그죠? 뭐 학교에서 숙제 내오면 대부분 90몇 %가 이렇게 써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윤리는 어떠해야 할까?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아,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팔 거야, 지금부터. 이걸 5만 원에 사실 분 있으십니까? 5만 원 사시겠어요? 자, 5만 원. 제 사인도 들어있는데. 그럼 이건 어디에도 없어요. 저 유일한. 이걸 어떻게 그렸느냐? 저 이렇게 그렸어요. 고양이가 달에서 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그려봐라 하고 AI한테 시켰더니 딱 그려줘. 이런 그림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AI는 고양이에 관한 그림, 달에 관한 그림, 케이크에 관한 그림을 수만 장을 봤을 거야. 이제 러닝을 학습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요런 제가 명령을 주니까 쫙 그려준 거예요. 요걸 한 4개 정도 그려줬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걸 제가 찾았어요. 저는 지금 내가 5만 원 벌었지만 이걸 그렸던 수많은 그 애니메이터들한테 제가 1원도 안 냈어요. 이거 윤리적으로 됩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 윤리 또는 뭐 무슨 헌법이라도 요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헌장을 만들자. 전 세계가 그러면 저처럼 5만 원 버는 거예요, 금방. 사줘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이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영화 배우인데 이 사람이 해리포터 있죠? 7권인가 몇 권 있는 그거를 이제 말소리 보이스북을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 목소리를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고 다녀요. 그 목소리를 그대로 인공지능한테 알려줬더니 그 목소리로 모든 책을 다 만든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큰일 났어요. 관객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AI가 뭐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고 야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며칠 전에 보도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돈 한 푼 못 받아, 그죠? 근데 이 사람 목소리로 모든 이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이스북이. 이게 악용될 수도 있어요. 음란물에도 사용될 수 있고 불쌍하잖아요, 그죠? 과연 이런 윤리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무슨 AI 만든 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야. 지가 읽으라고 만들어준 녹음 들려준 거에 불과한데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하더라는 거지.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늦었어. 이제 미처 설 수가 없어. 할머니가 걸어가시고 아기가 기어가는데 그건 누굴 쳐야 될까? 누굴 쳐야 돼요? 어디로 틀어야 돼? 어디로 틀으라고 프로그래밍 해놔야 될까요? 도로 밖으로 가서 여기 운전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만드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방향 쪽 어느 쪽으로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치고. 우리는 노인 공정사회니까 여길 쳐야 되느냐? 아니면 얘는 이분은 사실 만큼 사셨고 그래서 여길 쳐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이와 같은 어떤 행동이 벌어졌을 때,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이 AI가 도덕의 주체라고 돼서 얘를 처벌해야 할까? 처벌의 도덕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 얘기죠. 또는 내가 에바 인공 만들었어. 이렇게 죽여도 될까? 기계니까 죽여도 되나? 피동성, 도덕 행위의 피동자가 될 수 있을까? AI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거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이런 책이 나왔어요.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그래서 이거는 어서 팔지도 않아, 이 책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양희철이라는 변호사한테 편지를 썼더니 이걸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읽어보고 그랬어요. 아까 그 메켈 정비공에서 그 얘기했죠. 의뢰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멋진 경험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었죠. 이 기부한테, 여행하는 사람한테는 당신이 가서 이런 짓을 하지만 그건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시킨 거예요. 라고 얘기해. 그러면 뭐 나쁜 짓은 그 범행의 주체는 누구?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문제이고 뭐 이미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겠죠. 근데 우리도 현대를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이제 도외시할 수 없는 어떤 주제이고 고민해야 할 숙제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자, 이 급진적 수명 연장론이라는 게 있어요. Radical Life Extension. 수명 문제를 해결하면 한 1억 년쯤 살 수명. 그래서 그걸 H 플러스라 그래요. 이게 휴먼 확장. 그래서 요런 그 마크가 있대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어떤 이런 기억, 데이터 이걸 그대로 받아서 USB에 담았다가 훨씬 훌륭한 아주 강건한 기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 그럼 나는 권리 옮겨가는 거야. 이 기계의 내구 수명은 한 3,000년쯤 돼. 그럼 나는 3,000년 사는 거예요. 그게 그 트랜스 휴머니즘 세계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 사람들은 주장. 생물학적 뇌를 기계에 업로드하는 일이 그냥 수술하는 것처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의식과 마음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되살아날 때가 얼마 안 남았고 죽음은 인간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이런 말 자체가 없어질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47,000년 살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 지금도 지금 뭐 70몇억이 지금 뭐 그런데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트랜스 휴머니즘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답은 못하지만 분명히 길이 생긴다. 그 우주로 가든 무슨 뭐를 하든 우리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뭔가 생기겠죠.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200년 전쯤으로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날 이제 위생 상태를 개선하면 영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는 누가 발표를 했더니 그러면 인간이 확 늘어날 텐데 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아니요, 이런 콘돔이라는 걸 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콧방귀도 안 켰을 때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한 2억 년쯤 되면 이 인구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길을 찾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게 이 급격한 수명 연장론자들의 생각. 제가 처음에 이제 죽음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호호 백발 할아버지가 아몬드 나무를 심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 할아버지, 아몬드 나무를 심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언제나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단다. 멋지잖아요.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저는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태도가 좋은 건가요?
나는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은지,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 생이 언제라도 끝날 것처럼 나는 지금도 열심히 열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죽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수명 연장론 얘기도 들으면서.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 하는 그 캐서린 힐즈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과연 포스트 휴먼이라는 이와 같은 우리 지금 공포일까 희망일까? 공포로 보면 매우 공포스러워요. 자, 인간의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지금 이제 곧 무기질의 시대로 넘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능을 가진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지구의 지배적인 생명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밀려날 것이다. 인간은 한때 지구를 점령했지만 소멸해버린 공룡과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고, 한동안 기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노예처럼 살아남을 수도 있을 거다. 어느 쪽도 다 디스토피아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휴먼이라는 거는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이 유기체라는 상자로부터 나와서 인간이 나와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 꼭 유기체에 갇혀 있을 필요가 있냐? 생체 아니면 어때? 포스트 휴먼이 인간성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특정 소수에게만 적용되던 인간 개념의 종말일 뿐이지, 우리가 자율적인 주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특권을 더 넓히는 거다. 기계와의 접점 또는 아니면 아예 기계로까지 우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일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희망이다.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스트 휴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체를 이 환경과는 동떨어진 요렇게만 보면 경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내가 침해되는 것처럼, 또 내 존재가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나를 주변의 타자들과 상호작용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면 인간의 역량이 더 넓어지는 것이고, 이 접합을 통해서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인간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윤리적 의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아마 큰 화두 또는 이제 우리 과제 중에 하나일 거다. 우리가 이것을 도외시하면 우리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지금 해야 한다. AI 시대의 윤리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그간 인간 중심주의, 인간종 중심주의가 가졌던 어떤 지배욕, 자연 정복, 제국주의적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새로운 설명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그런 논의를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포스트 휴먼의 논의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무슨 책을 하나 정해놓고 하면, 주가 요 책만 읽으면 되는데, 이 주제를 정해놓고 하니까 너무 해야 읽을 책이 많아. 그래서 이참에 공부 많이 잘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을이 돼서 책 읽기가 좋아졌잖아요.
이제 우리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우리 마로니에 사람 분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가을 들판에서 책을 읽는 소녀의 그림.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넣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요거 5만 원에 사실 분 안 계십니까? 여기 5만 원짜리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